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각통계 시즌5 구조방정식 모형의 챕터 3-2예요. 측정 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파트 2개로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저번 타임이 굉장히 길었죠. 원래는 20분 정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50분이 넘어버려가지고 제가 또 파트를 다시 또 나눴어요. 그래서 총 확인적 요인 분석은 3개 파트로 진행이 될 거고,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많이 얘기하면 좋은 건가? 네, 여러분 좀 많이 이제 힘들어 할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워크숍이 방학 중에 이제 여러 군데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2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처럼 이제 제가 막 엄청나게 뭐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깊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네요. 그래도 이제 뭐 그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만 참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요인 모형의 추정된 값과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확인적 요인 분석, 그러니까 구조방정식 모형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요? 처음엔 요인 모형을 만들고, 요인 모형을 갖다가 이제 이론적 배경에 맞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죠.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온 결과들이 적합도가 좋으냐 좋지 않냐에 따라서 모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모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러 개의 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하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분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인 모형의 추정된 값과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건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적용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적합도 평가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도 혹은 적합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요인 모형을 자료에 적용할 때 요인 모형에 의해서 재생산된 분산행렬과 관찰된 분산행렬 차이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모수를 추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재생산된 분산행렬하고 관찰된 분산행렬 차이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모수를 추정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뭐지? 이걸 조금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차이를 최대한 감소시킨다. 차이를 최대한 감소시킨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 잠재 변수라고 하는 어떤 그 진점수 값을, 진짜 그것을 의미하는 그 값을 갖다가 추정을 해 나가는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은 재생산된 분산행렬과 관찰된 분산행렬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더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할 때 잠재 변수를 만들 때 뭐에 근거해서 요인 모형을 만들어요?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서 요인 모형을 만들죠. 우울이라는 변수가 세 개의 측정 변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나는 이 우울이라는 잠재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것하고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론적 배경에 만들어진 모형은 어떤 거예요? 자, 이론은 완벽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완벽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고, 뭐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똑같은 거죠.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는 어때?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정말 이런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더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 배경에 만들어진 모형은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천상계예요. 근데 데이터는 누구한테 모여요? 이 하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모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깨끗해요? 아니면은 더러워요? 예, 더러워요. 불성실한 응답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재생산된 분산능력이랑 관찰된 분산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론적으로 만든 깨끗한 모형과 이 깨끗한 모형 말고 실제 데이터, 관찰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끗한 거하고 이게 실제로 내가 더럽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몰라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 모은 게. 자, 이 두 개를 갖다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하계에서 그 지저분한 데이터들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론적인 것과 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가 적합하다. 합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선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뭐 p-value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고, 여러 개의 답안들 중에, 왜냐하면 오버 이스티메이트, 앞에서 말한 게 정보의 수하고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겨요. 정보의 수하고 추정의 수랑 차이가 있을 때 정보의 수가 많을 때 오버 이스티메이트인가?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개의 답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는데 그 가장 적합한 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깨끗한 순수한 모형들과 차이가 거의 없이 나타난다. 뭐 요런 식의 요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합치도고,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거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은, 자, 깨끗하게 만든 이론 모형이 있어요. 그 이론 모형에 더러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잘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을 했을 때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으면 이제 애지중지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더러운 연료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 차가 잘 굴러가. 더러운 연료라기보다는 무슨 연료인지 모르겠는데 연료라고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을 때 잘 굴러가. 오래 굴려도 잘 돌아. 그럼 이제 내가 뭔지 모르겠는 이 연료는 이 이론적인 모형이란 자동차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로 적합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해. 요인 모형에서 재생산된 분산열과 관찰된 분산열의 차이를 최대한 감소시킨다. 차이가 감소한다는 거는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뭐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여태까지 그 SPSS 분석할 때, 회귀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뭘 봤어요?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치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 중에 한 군데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 한 군데만 적용되는 거긴 한데,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인 모형에 의해서 재생산된 분산행렬과 관찰된 분산의 차이의 크기는 요인 모형과 자료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요인 모형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인 모형과 자료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적합도 지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적합도 지수는 fit statistics고, 모수 추정치의 값이 사전에 가정된 크기의 정도와 방향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게 추정된 각각 적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적합도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p-value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적합도를 평가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 요거를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려나 모르겠네요. 다음이
하나 더 있네. 일반적으로 이제 요인 모형의 추정된 값과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카이, RMSEA, TLI, CFI, SRMR.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FGI? 이런 게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제 AIC, BIC, 그 다음에, TLI, CFI. 몇 개 더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카이, RMSA, TLI, CFI, SRMR. 요게 이제 사회학, 심리학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적합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적합도 지수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학계에서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뭐 근데 각각의 의미는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하고 이 적합도 지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홍세희 교수님의 논문 중에서 적합도 지수 산출 근거와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2000년인가 뭐 그때 2002년, 2003년 아무튼 그때 2000년 초반에 나온 논문인데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이 이제 어떻게 산출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적합도 지수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이 적합도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홍세희 교수님이 쓰신 2000년대 적합도 지수 산출 근거라고 뭐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쉬워요. 상대적으로. 음.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그 김수영 교수님의 파슬링 논문만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카이스퀘어는 유의하지 않은 카이스퀘어 값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카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돼요.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수치들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차이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재생산된 분산율과 관찰된 분산율 사이 차이가 이 천상계의 모델하고 우리 학계의 더러운 데이터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카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지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카이스퀘어 검증은 사례수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수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건 사례수가 예를 들어서 막 100만 넘어가도 통계적인 차이가 무조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수가 큰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모델 부적합도 유의미한 카이스퀘어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 때 사례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적어도 200개. 많으면은 제가 여태까지 본 논문 중에서 학위 논문 중에서 물론 박사학위 논문이긴 한데 600명인가 800명인가를 설문지를 이제 직접 받으러 다닌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설문을 하니까 당연히 카이스퀘어 값은 무조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록 다른 적합도 지수들에서 양호한 지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카이 값만큼은 사례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적합도 지수를 볼 때 얘는 그 카이 값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를 한다면 무조건 나쁜 모형이라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연구에 따라서 카이스퀘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례수가 100, 200 이렇게 될 때. 근데 제가 뭐 이래저래 이제 데이터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한 40에서 60 정도까지 사례수가 떨어져야지 카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40명, 60명 해가지고 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맞는 결과냐라고,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적합도 지수를 보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써요. 카이스퀘어 값이 몇만 이렇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천상계 모델과 하계 데이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뭐라고 쓰냐면 카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카이 검증의 경우에는 사례수에 의해서 민감하게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뭐 이런 어떤 카이 값도 어쨌든 그 적합도 지수이기 때문에 이 카이 값을 갖다가 자유도로 다시 나눈 뭐 그런 값을 또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는 그냥 넘어가는 수치예요. 만약에 내가 2, 3, 400명 했는데 카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3대가 덕을 쌓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대가 덕을 쌓았는데 단순히 이제 카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걸로 나오면은 뭐 되게 아깝겠다. 로또 정도 당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보게 됩니다. 이 컵을 들면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 이 뒤에 있는 녹색 화면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RMSA라고 하는 적합도 지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1보다 작아야지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0.08보다 이제 작아야지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0.06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논문의, 선행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선행 연구가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세희 교수님 논문에 보면은, 1보다 적으면은 좋은 적합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RMSA 값이 0.094가 나왔어요. 0.094가 나왔으면은, 자, 이거는 0.1보다는 작죠. 0.1보다는 작아요. 근데 0.08보다는 커요. 자, 어떤 학자의 기준에 의하면 0.08보다 크기 때문에 내 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0.1보다 작으면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요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0.094로 나오게 된 거는 내 건 좋은 적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합도가 나왔을 때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은 그 레퍼런스한 논문 그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홍세희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홍세희 교수님 쓰고 레퍼런스를 달아주면은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적합도는 0.1보다는 크면은 안 돼요. 0.1 미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 같은 것도 이제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거야 뭐 밑에 같이 결과가 나와요. 통계를 돌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TLI, CFI 이 두 가지는 쌍으로 묶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적합도는 서로 조금씩 다른 걸 이야기를 하긴 해요. 뭐가 다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합도 지수 산정 근거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은 이게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홍세희 교수님 논문 있죠? 2000년에 쓴 거. 거기 우리 기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TLI나 CFI가 어떤 학자들은 0.95보다 큰 값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홍세희 교수님은 0.90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TLI나 CFI는 0.90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적합도 지수 산출 근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얘네들은 세트로 조금씩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TLI나 CFI는. 자, 그 기준이 있고 SRMR이라고 하는 건 얘는 0.08보다
적은 값은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카이 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RMSA, TLI, CFI, SRMR 요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네 가지가 RMSA는 작을수록 좋고, TLI랑 CFI는 클수록 좋고, SRMR은 작을수록 좋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쓰이고, 여러 리뷰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는 RMSE예요. 그러니까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RMSE만큼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그 수치를 나타내야 돼요. 물론 이제 홍세희 교수님 논문에서 10.1보다 이제 작은 수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뷰어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리뷰어는 0.8보다 작아야지 0.9가 뭐가 좋은 적합도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뭐 그건 이제 운이에요. 그것도 그런 리뷰어가 안 걸리길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아무튼 이런 적합도 지수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했을 때 p-value 하나만 봤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봤던 거는 그 효과 크기, 뭐 R-스퀘어라든지 뭐 에타 자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효과 크기를 따로 보긴 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봐야 되는 통계 검정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답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는 추정의 과정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추정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RMSA, TLI, CFI, SRMR을 보는 그 어떤 기준들도 조금씩 다른데, 뭐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레퍼런스를 들면서 지수를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수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적합도 지수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적합도 지수의 값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하나의 지수는 모형 적합도의 특정한 측면만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RMSA, TLI, CFI, SRMR의 산출 근거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했었죠. 어떤 거는 자유도가 고려가 되고, 사례수가 고려가 되고, 사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RMSA, TLI, CFI, SRMR, 카이, 아니면 여기서 AGI, AIC, BIC, AGI랜데 FGI, F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값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적합도 지수 하나만 가지고 모형의 적합도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전부 다 양호하게 나와야지만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검사를 받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자동차 정기 검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타이어 하나만 쌩쌩하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다 운전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우리가 자동차가 안전하게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도 좋아야 되고 내연기관도 괜찮아야 되고 여러 가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맞춰줘야지만 자동차가 잘 굴러가죠. 완전 막 몇십 년대가 정비도 하나도 안 한, 여러분들 르망이라는 차 아나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엑셀이라는 차 있는지, 프레스토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몇십 년 된 차를 갖고 와서 타이어만 쌩쌩한 걸로 갈았다라 그래서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적합도 지수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적합도 지수가 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보다는
기준을 넘어서서 그 양호하다는 판단 기준이 이끌어내야지만 모형의 전반적인 것이 양호하다, 적합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적합도가 적합도가 양호하다, 적합도 지수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합도가 양호하다라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되고, 적합도 지수들은 연구 결과 이론적에서 의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세요. 이 말은 이 모형의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울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3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우울이라고 하는 이 잠재 변수가 3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되는 거는 맞아. 맞다라기보다는 뭐 적합해. 딱 여기까지만 말해주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떤 정말로 완벽한 답인지, 뭐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적당히 적합하다라는 거고, 적합도가 이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변수 예측력 또한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후에 적합도가 좋다고 해서 이후에 경로 모형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측정 변수하고 요 잠재 변수 간의 관계가 100% 완벽하게 아니면 확실히 절대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진다라고도 장담을 하진 못해요. 전반적으로 괜찮다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RMS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합도 지수된 표집분포가 알려지지 않고 각 지수별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명확하지가 않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적합도 지수들 말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적합도 지수들을 이제 학계마다 아니면 전공 분야마다 조금 사용하는 게 다른 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통일되지 않은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얘네들도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적합도 지수들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말이 좋아. 말을 이제 멋있게 해서 통합적으로지, 내가 만약에 이제 이 4개, 앞에서 말한 RMSA, CFI, TRA, SRMR을 봤을 때 이 4개가 모두 적합한 기준, RMS는 0.1보다 작고 CFI, TRA는 0.9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SRM은 0.8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을 충족하면 그러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어떤 약점도 있는 적합도 지수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4개 혹은 몇 개가 전부 다 양호하게 나와야지만 그 다음 분석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100%는 아니에요. 이건 제 의견이고, 몇몇 학자들의 의견인데,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이제 양호하다고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적합도 지수 양호하다고 해서 결과가 이제 좋은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겨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큐즈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RMSE가 0.9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CFI가 0.896, TLI가 0.905가 나왔고 SRMR이 0.074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RMSA 굿, CFI는 9가 안 넘어, TLI는 9가 넘죠. SRMR도 0.08보다 작아요. 이랬을 때 3개는 괜찮고 하나가 약간 좀 삐리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의 익스큐즈, 운에 맡겨서 이것도 이제 발표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결과를. CFI가 이제 적절하진 않지만,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력을 해야 돼요. 이 피력하는 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논문들을 많이 읽어볼 방법밖에 없어요.
출판된 논문 중에서 이런 적합도가 이제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excuse를 구했냐라는 것을 이제 그 결과 부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그런 어떤 excuse를 구한 부분인가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나랑 비슷한 논문이 출판된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출판된 논문에 이제 그 레퍼런스 하면서 누구누구의 논문에서도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항변을 하든지, 항변이라기보다는 이제 변명이죠. 변명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적합도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허점을 파고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연구를 미친 듯이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뭘 가져갔을 때 이건 이런 거 아닌가?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말 아니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근거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찾아보라고 얘기하지 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은 좀 더 찾아보라고 얘기하면 안 찾아볼 거 아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약간 이런 적합도 부분은 어쨌든 맹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 약간 범퍼 같이 어느 정도는 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커먼 센스가 있어요. 커먼 센스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나왔을 때는 한번 파고들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이제 내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 이런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 사이에 이 수치들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얘네들이 다 높고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꼭 이런 걸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챕터 두 번째 거 두 개를 합쳤다간 큰일 날 뻔했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아무튼 요번 시간에 한 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모의 추정된 값과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 적합도 지수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M+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CHI, RMSE, TLI, CFI, SRMR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에이모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몇 가지가 더 나오긴 해요. M+도 그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명령어를 입력을 안 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이모스를 이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에이모스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조만간 돈 주고 에이모스 라이센스를 좀 사서 에이모스 편이랑 M+ 편이랑 두 가지를 이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림 그리는 것부터가 이제 스트레스인데. 자, 아무튼 요렇게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을 판단해야 된다.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